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둔촌주공 줍줍이 나서고 있고 피도 붙었다 이런 얘기 하면서 시장이 다시 뜨거워질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책을 완화한 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경착륙이 됐든 연착륙이 됐든 이 얘기 하향 안정화를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또 집값이 예전처럼 미친 듯이 오를 거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 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가구 자산 평균이 5억이 좀 넘죠. 근데 이 자산 가격이 오른 거 부동산 가격이 오른과 비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평균 5억인데 빚은 1억 정도 지고 있죠. 금융자산의 변동폭은 거의 없어요. 즉 돈이 아니라 집값이 올라야 가구당 자산이 증가하는 이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대부분 부동산으로 자기 자산을 가지고 있죠.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의 비율 2대8, 3대7 이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구당 자산이라는 거 통계치죠. 평균의 함정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모두 포함해가지고 평균 낸 거고, 또 부동산의 개별성을 간과한 그러한 통계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지역은 집값이 두세 배 올랐다고 하니까 그만큼 자산이 높다고 생각을 할 거고, 지방이나 소도시 같은 경우는 몇 프로 안 오르거나 거의 그대로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들은 그만큼 자산이 없겠죠. 어쨌든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수요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 집을 사는 사람 또는 파는 사람, 이런 경우는 평균 가구 자산보다 자산 가액도 높고 또 그만큼 더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산 가격은 시세라고 말하는 가격이 다 자기 자산이라고 믿고 있는 금액이고, 부채는 통장에서 내가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그 금액을 의미하고 있죠. 이 빚을 청산할 만큼의 돈, 금융자산은 얼마 없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풀린 유동성 때문에 자산 가치가 급상승을 했었죠. 지금 통계치로 1억이 상승했지만 실제로 몇 년 전보다 두세 배 부자가 됐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을 사면 부자 됐다는 느낌이 있었으니 아무리 분양가가 높아지더라도 더 많은 집을 사야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욕심 부린 사람들도 되게 많죠. 새 아파트의 분양가는 이러한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 책정이 됐고, 이 분양가의 대부분은 토지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비 아무리 잘 지었다고 하더라도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땅값 같은 경우는 주변이 얼마라고 하면 더 올려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분양가를 올려왔어요. 이렇게 폭등한 분양가에도 이 집이 더 큰 이익을 줄 거라고 믿고 사주려는 사람은 매수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빚내서 시도를 했었죠. 가계 기업 부채까지 3,600조 정도 된다고 나오는데, 실제 가계가 갖고 있는 빚만 해도 3,600조가 넘을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에 잡히는 거 약 1,900조의 가계 부채가 있는데, 이거 말고도 그림자 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 보증금이나 자영업자 대출 이런 거 포함하면 가계가 지고 있는 빚만 해도 3,700조가 넘어갈 거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산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사람들조차 이렇게 큰 빚을 지고 그 자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부자들이 돈이 있겠죠? 일반적인 가게는 현금 1, 2억도 없는 사람도 많죠? 대부분의 돈은 부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금을 돈에 묻고 지금 부동산을 곁눈질하고 있다고 하는데, 금융자산 10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42만 명 정도 된다고 하죠. 전체 금융자산의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자산 비중, 일반적인 가계와는 그 구성비가 다르죠. 부동산 금융 비율이 6대4 정도로 일반적인 가계보다 금융자산 비중이 높죠. 약 2배 이상 현금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부자들도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세부적으로 보면 거주용 부동산, 그리고 빌딩 상가, 거주용 외에 투자용 주택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집도 있고 투자용 집도 있고, 또 그거보다 더 부자면 빌딩이나 상가 같은 거, 땅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고금리가 주는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금융자산 1억에서 10억을 보유한 대중부유층의 절반 이상이 대출 금리가 6% 정도 되면 65%가 대출을 포기하겠다고 했고 7%대가 되면 10명 중 8명 이상이 더 이상 대출을 안 받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부자들도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돈 대부분 초절정 부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상위 0.03%가 은행 예금의 절반을 가지고 있죠. 0.03%의 거액 계좌가 예금의 51%를 차지하고 있고 1억 미만 갖고 있는 게 3명 중 1명입니다. 예금 금리가 5%나 되니까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금 통장에 넣어놓고 있죠. 근데 이 돈의 대부분을 극소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개인 같은 경우 상위 1%가 50%의 예금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이 통계로 보면 더 극소수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금 규모별로 보면 10억 초과의 고액 예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은행에 맡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10억 초과 예금의 80%가 법인 거고 나머지가 개인입니다. 집을 사주는 사람 개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개인의 돈은 더 없습니다. 대부분 현금이 있어도 10억 넘게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조금밖에 없음을 의미해요. 10억 초과 정기 예금 510조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계 평균 자산 5억을 구성하고 있는 그 대부분의 자산 바로 집인데 이 집을 현금으로 사줄 사람 부자밖에 없습니다. 집이 있고 빌딩도 있고 또 투자용 집까지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현금을 가지고 집을 사줄 수 있어요. 그나마 일반적인 가계에 비해서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그런 사람들이 부자인데 이들 근데 금리에도 굉장히 민감해서 6, 7% 되면 10명 중 8명은 안 빌리고 오히려 빚을 갚는 그러한 행태를 보입니다. 이들이 4억까지 떨어진 노도강의 집을 추경 매수해서 사줄까요? 안 사줍니다. 집을 사려면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팔아서 자산을 매각한 후에 사줄 수 있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는 날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고 유동성을 구할 길은 막혀 있습니다. 집값 계속 떨어지고 있죠. 서울에 학군 좋다는 목동의 아파트도 40% 가까이 빠졌지만 거래량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이 집 사가지고 2배 올랐다, 3배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자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장부가액이 자고 일어나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산이 쪼그라들고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집 사면 부자 된다고 하니까 자기 금액에 맞춰서 여기저기 투자를 했죠. 그래서 지방에 집 산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는데 지방 집값은 더 많이 떨어지고 있죠. 이미 세종시 같은 경우 반토막이 났는데 살려는 사람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영끌이 주도했던 노도가 여기도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지금 1년 넘게 떨어지고 있고 국민평형 4억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강북 중심의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강남도 예외가 아닌 상황이죠.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누가 와서 추경 매수해주지 않으니 거래는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에 아파트 거래량이 소폭 회복이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1000건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여전히 한 달에 1000건을 밑도는 수준 거래 경색의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최종 거래량이 한 달 전보다 조금 늘어날 것 같으니까 회복되고 있다고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제가 거래량 많이 보여드렸는데 거래가 줄어들던 2011년 하반기 이때도 거래량 수천 건이었고 작년 월평균 거래량 3,500건에 비하면 7, 800건 되는 거래는 거래가 살아났다고 볼 수 없을 정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지금 다시 거래가 소폭 늘어나는 건 아주 싸게 내놓은 집, 그런 집들이 팔리면서 조금 늘어난 거지만 대세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집을 팔려고 내놔도 안 팔리는 시장이고 기존의 고점 대비해서 40% 50%씩 하락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다시 매수세가 살아나고 시장이 반등을 하려면 누군가 집을 사줘야 되는데 그 집을 사줄 사람 현금 10억씩 갖고 있는 이 부자들이 사주는 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집 말고 투자용으로 사는 집을 팔아서 처분해서 다시 집값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는 그러한 개인이 사주던가 아니면 지금 집 한 채가 유일한 자산인 사람이 그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 또 사줄 수 있습니다. 돈 나올 구석이 전혀 없음에도 현금 부자 많다 이런 얘기로 뽁짝뽁짝 뛰었던 이 시장의 결말 결국 아무도 사주지 않는 그런 시장이 됐습니다. 돈 나올 구석이 없어요. 지금 금리는 올라가고 있으니 빨리 빚 갚는 게 급선무죠. 은행의 가계 대출이 18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2조 6천억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가계 대출이 줄어든 거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4년 이후에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남의 돈 빚내서 집 사면 크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깨지지 않았고 실제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빚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돈값을 제대로 쳐주는 시기가 도래를 하니까 있는 빚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느냐고 애쓰고 있죠. 신용대출이 약 23조가량 급감을 했습니다. 지금 돈값이 비싸지니까 전세자금도 덜 빌리고 지금 있는 돈 갖고 있는데 그래도 집단대출이나 안심전환대출 이런 거 중심으로 주담대는 증가를 했습니다. 집단대 이미 분양받은 거에 대금을 치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이거 시장의 수요가 사라져서 팔아서 정리할 수도 없으니 어쨌든 대출 받아서 메꿔야 하죠. 이러한 집단 대출의 수요가 늘어나고 또 기존의 금리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 정책적으로 바꿔주는 대출로 갈아타는 이러한 수요를 중심으로 주담대가 증가를 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팔리지도 않는 시장에서 집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빚을 내고 있습니다. 집이 여러 채인 사람들 팔지 않고도 돈을 마련하는 방법 전세금 올려받으면서 마련해 왔죠. 근데 이 전세 시장도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그간의 전세가를 받쳐줬던 것 또한 저금리를 통해 그냥 빌려 썼던 돈으로 메꿔줬던 전셋값이었죠.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전세를 채워줄 수요도 사라져 버렸어요. 강남도 전세금을 깎아주지 않으면 재계약이 안 되는 그 지경이 왔습니다. 수억은 깎아줘야 재계약이 가능하죠. 반토막난 전세값에 DSR 규제로 돈 빌리기 더 빡빡한 환경입니다. 여기에 고금리의 영향으로 이미 받은 빚도 줄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왔어요. 누군가 새롭게 돈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 시장을 불지펴줘야 시장은 다시 반등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20년, 21년 부동산 시장에 큰 손으로 등극했던 게 바로 영끌들이죠. 40%의 매수 비중을 보이면서 비싸다고 하는데도 지금이 아니면 못 산다고 불안감에 떨면서 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들었던 그 영끌들 말 그대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받아서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생애 최초 뭐 이런 걸로 저금리로 빌려서 집을 샀더라도 어쨌든 남들보다 훨씬 비싼 값에 집을 샀고 또 그만큼 큰 빚을 지고 있어요. 능력이 되는 영끌들 많다고 하는데 그들은 그 빚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대출금을 갚고 있고 능력이 안 되는 영끌들은 매물을 던지거나 아니면 강제로 경매당하거나 이러한 입장에 처해 있어요. 시장에 능력 있는 신규 수요가 출현을 해야 이 시장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이전 부동산 과열기에 이 모든 수요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금리 인상 7번 연속 올리는 지금 그러한 입장이죠. 기준금리 3.25에서 3.5로 또 올라갔습니다. 가계대출 금리 4.5%가 넘어가고 있고 기준금리에 연동된 주담대 이자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금리에서 고금리 환경으로 바뀐 지 불과 1년 만에 시장은 급속도로 얼어붙었는데 이 금리 기조가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절대 아니죠.
이러니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 정도 떨어졌으면 누군가 사줄 법도 한데 아직도 매수세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죠. 주택 구입 부담이라는 거 집값 대비해서 집값, 소득, 대출의 규모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부담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갖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표인데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2004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200이 넘어가죠. 원리금 상환에 소득의 50% 이상을 할애해야 겨우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가 더 올라가면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야 되겠죠. 그럼 더 생활은 궁핍해질 수밖에 없으니 이거 집이 짐이 됐고 그 짐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중간소득 가구가 표준 대출을 받아서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상한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라고 하는데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만큼 구입에 부담이 된다는 뜻이죠. 소득 대비해서 부담 지수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의 고평가 저평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높아져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2008년에 정점을 찍었는데 이때 165였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엄청나게 집값 올라가서 최정점을 찍었을 때도 165인데 지금 서울의 주택부담 지수 214입니다. 100이 넘어갔던 게 2016년 4월이고 2017년 말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서 이미 2021년에 전고점을 돌파했고 지금은 그 전고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지수를 보이고 있어요. 금리는 올라가고 집값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부담감은 훨씬 더 큰 시장입니다. 이러니 살려는 사람들 집값 더 떨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금리 인상 앞으로 예정된 수순이죠. 지금 많이 올렸지만 앞으로도 더 올라가고 그 올라간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는 이러한 금융환경입니다. 확정 변수나 상수에 가깝기 때문에 이걸 전제로 시장을 판단해야 하니 지금 대출로 자산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조차 팔려고 내놓고 있죠. 매수세는 살아나지 않는데 매물은 더 쌓이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죠. 서울 강남 3구 빼고 규제지역 해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집 팔려는 집주인이 늘어나면서 매물은 더 늘어나고 있는 이게 팩트입니다. 가격이 떨어져도 실제 돈이 있어서 집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 집을 아무도 안 삽니다. 심리도 꺾이고 팔랑팔랑 불안감에 떨었던 영끌들도 덤비지 않는 시장이 됐어요. 전국 아파트 2030 매입 비중 30% 이하로 떨어졌죠. 아파트 구입에 큰 손으로 등극한 게 엊그제의 일인데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도 씨가 말랐어요. 기존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들어와 버린 시장입니다. 여기에 집을 샀을 때 부담해야 되는 그 부담감이 고금리의 영향으로 훨씬 더 커지고 있는데 집값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으니 사람들은 사지 않고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 아직 이 가격에는 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사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 매력적인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 돈이 없는 가게가 이 집을 사려면 자기 집을 팔지 않는 한 다시 집을 사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돈 많은 사람 많다 이러한 허울에 묻혀서 이 과열됐던 시장 돈이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기 요원한 이러한 입장에 처하게 됐어요.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